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 제51회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 이경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그 보험계약 재매입 가치평가와 거래 시 고려 사항입니다. 우리 보험계약 재매입이라는 이런 그 주제는 흔치 않은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지불하고 기존에 판매했던 그 보험계약을 보험 계약자로부터 다시 재매입을 해서 이제 계약을 종료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그런 개념인데요. 계약자는 해지 환급금보다 더 높은 현금을 즉각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보험회사는 고금리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매입해서 정리 청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 보험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제도를 좀 검토를 오늘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제는 동아대학교 정원석 교수님이 30분간 해 주시고 토론자 4분을 모시고 토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중석에서의 Q&A 순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석 교수님께 30분간 주제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의 정원석입니다. 네, 어, 이제 제목, 산학 세미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보험계약 재매입 가치평가와 그리고 거래 시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요. 아, 이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은, 어, 2023년 11월에 그 보험금융연구에 실렸던 저와 김규동 박사님께서 같이 쓰신 논문, 동일한 제목의 논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모두의 기경희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이제 보험 계약을 재매입하는 것에서 양쪽이 다 좋아질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 양쪽이 다 좋아질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거래 관계가 한쪽은 전문가이고 한쪽은 전문가인 보험회사와 그리고 비전문가인 이제 계약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요. 계약 재매입이 어떤 것이냐? 계약 재매입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판매했던 보험 상품을 다시 사들임으로써 보험 계약을 종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보험 계약을 종결시키고 싶으면 언제든지 종결시킬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제 프리미엄 돈을 좀 더 드릴 테니 계약을 좀 해지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효익이 있느냐? 이게 잘 되면 보험회사는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을 이제 웃돈을 좀 드리고 해지를 시킴으로써 미래의 보험 부채를 경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고금리 계약에 대한 거를 더 이상 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미래 보험 이익보다 미래에 너무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지함으로써 해지 환급금만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이제 추가로 프리미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뭐 현재 금전적 이익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재매약 재 이제 재매입에 응함으로써 더 높은 효용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재매입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는 보험 계약 해지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가서 의사결정자 계약자가 가서 그냥 보험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해지나, 아니면 보험회사 간에 계약을 보험회사에서 B 보험회사로 옮기는 계약 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계약 재매입은 거래를 제한하는 사람은 보험회사입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이제 해지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 이전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근데 계약 재매입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이거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하면은 그 결정은 계약자가, 디시전 메이커는 계약자가 되는 거고요.
해지는 그냥 보험 계약자가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요런 식의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구를 할 때 들었던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연구 질문은 "계약 재매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문가인 보험회사가 제안을 하고 비전문가인 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제안을 수락 혹은 거절하는 방식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할까? 양쪽 다 좋아지려면.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계약자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라고 한 다음에 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어 두 가지 이제 토픽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계약 재매입을 도입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제시할 적정 프리미엄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란 말을 제가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계약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느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제도는 다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고객 보호는 곧 그것을 제한하는 보험회사의 이익과도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회사의 계약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재매입 관련한 선행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논문을 쓰다가 이제 검색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주제는 아니어서 뭐 이성남의 연구를 보면은 인제 IFRS 17이나 킥스 도입 이후에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 가치가 급증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재매입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보면은 인제 김석영, 이소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 이전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서 사례 같은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조영현, 김유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의 생명보험회사가 시행한 계약 재매입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토론으로 와 계신 지광훈 교수님께서 또 소개하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IFRS 17 및 킥스 도입으로 인해서 보험회사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 계약 재매입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지원 교수님께서도 계약자 보호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런 이제 계약 재매입에 관한 선행 연구들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밑에 있는 논문들은 어찌 보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문들을 제가 소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정보경제학이나 요런 얘기에서 보면 뭐 첫 번째 논문 최데센 앤 칼틱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혹하는 게 뭐가 있으면은 그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하시는 게 어때요?" 하고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이런 요 논문이 인제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에 실려서 한동안 정보경제학 쪽에서는 이제 각광을 받는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요런 내용들을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험을 해 봤더니 진짜 사람들이 요건 이론적으로 했던 거였는데 실험을 한번 해 봤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어 정보가 있는 전문가는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아 고런 것들을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보였고요. 요 요것 요거 같은 경우에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어 노래를 많이 틀면은 인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 음원 제공자가. 근데 이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추천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커미션에 따라서 더 많이 하게 해 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보였습니다. 요 나머지 세 논문은 금융시장에서 전문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조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 '계약 재매입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재매입의 효용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보험 회사는 보험금 지급 등 미래 현금 유출보다 현재 적은 비용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금리 계약을 쭉 가져가면은 뭐 20년, 30년 쭉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그냥 드릴 거를 조금 더 얹어서 드리고 계약을 끝내면 그러면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제 부채 시가 평가는 IFRS 17 등으로 해서 그 보험 부채가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약 재매입으로 인한 효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계약자는 현재의 해지 환급금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계약 이제 여태까지 불이한 걸로 해서 해지하고 이제 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험회사에서 해지하시면 프리미엄도 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보험 이익의 한 절반 정도는 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좋구나 하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효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할인율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주관적 할인율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관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래에 있는 돈이 좀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양쪽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좋아질 수 있는데, 다만 계약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효용이 증가한다. 라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계약자에게 전문가가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해서 그냥 홀랑 넘어가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은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자는 물론 보험회사는 좋겠지만 그럼 보험회사만 좋고 계약자는 좋아지지 않으면 그럼 이제 민원 생기는 거죠. 그럼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금리 부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는데 어떠냐,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금리 하락기 이전이 2000년대 초반 체결된 계약은 대부분 7.5% 이상의 고금리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라인이 7.5%인데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선 사이에 있는 이 영역만큼 이 영역을 다 더한 이제 적분값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 영역만큼은 보험회사가 계속 떠안고 있는 역마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럼 그 계약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일반 계정 보험 적립금 현황 보시면 여기 한 100조 가까이 한 90조 정도가 이렇게 7.5% 이상 아, 계약이 한 100조 가까이 있고요. 전체 보험료 적립금의 13.8% 정도가 7.5% 이상 고금리 계약이고요. 유배당 계약의 한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계약은 어, 연금 보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보험 계약이라는 말은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금리를 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7.5% 고금리 계약을 하면서 어떤 약속까지 맺어놨냐 하면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면 죽을 때까지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요즘 그 시점에 경영생명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3회 경영생명표였는데 금리는 7.5%로 해놓고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걸로 하면은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한 10만 원씩 매달 이제 매년 10만 원씩 드리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 75세까지 사신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씩 10만 원씩 15년 드리는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그때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2000년대 초반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죠. 지금은 제 9회 생명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금리를 한 3%로 한다 치면 연금이 100만 원 넣으면 한 5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씩 매년 이제 역마진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이미 이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은
옛날 스케줄로는 돌아가시는 속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서 이제 95세쯤 되면 거의 다 돌아가시는 걸로 제 3회 생명표에서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9회 생명표에서는 쭉 이렇게 이만큼씩 안 돌아가시는 거죠. 이만큼씩 차이가 발생해서 이만큼씩 이 사람들 숫자 곱하기 5만 원씩 해서 쭉 하시면은 그게 다 역마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그 부담이 커졌다. 그러면 재매입 가치를 산출을 한번 해보자. 아, 재매입 가치를 산출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재매입 가치를 산출을 회사의 재매입 가치와 그다음에 계약자의 재매입 가치를 산출을 해봐서 그 사이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수치를 우리가 찾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보험 계약으로 인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죠. 일단 미래 현금 흐름은 어, 현금 흐름 연금 계약의 경우에 이제 금액 및 연금 개시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보험 기간, 그다음에 할인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가치는 얼마씩 받느냐, 이자율의 기간까지 해서 쭉 현재 가치 그냥 땡기는 거 여러분들 다 할 줄 아시는 이제 이렇게 쭉 땡겨 보면은 자녀 보험 기간이 길고 그리고 금리가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수록 보험회사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근데 7.5% 보시면은 자녀 보험 기간이 20년이다. 그러면 2배 이상 내는 것 대비 2배 이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정보는 이제 연금 수령 시 사망률과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금 수령 시에 에, 생명표를 기준으로 계약 시 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 지급을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쪽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55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이율 7.5%로 하면은 연간 연금액이 한 9만 3천 원 정도. 근데 지금 생명표를 하면 4만 5천 원만 드려야 되니까 그 차이만큼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릴수록 금액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차이만큼 개시 연령이 언제가 되든 그 차이만큼 계속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 그리고 일단 필요 정보 세 번째는 아까 할인율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인율도 필요한데 어느 할인율을 사용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어, 일반 신용대출은 한 6.2%저 노란 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이익률은 파란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저 정도로 이렇게 변화를 해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계약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한 10년 평균을 썼습니다. 10년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을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제 보험 계약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계약 가치는 이제 보시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게 적립기 가치고요. 그래서 적립기에 이제 불이 되는 돈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불이 되는 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연금이 이제 계속 지급이 되면서 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결국에 가서는 연금 수령 시 적립금과 수령액의 이제 연금 총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은 계약자가 1원을 넣었을 때 1원을 넣고 계약자의 연령이 5세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부터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할인율을 4.5%로 적용했을 때는 한 1.6배 정도 그리고 할인율을 한 2.49 정도로 했을 때 2.49는 국고채 수익률을 한 거죠. 그리고 보험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 3.6%, 3.7% 정도를 하면 1.8배 정도로 이제 들어온 거 대비 돈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쭉 불이를 해준 다음에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생명표대로 쭉 돈을 받게 돼서 할인율이 만약에 어, 자산운용 수익률인 3.69%가 되면 한 2.7배 정도를 보험 계약자에게 이제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1원을 넣고 이제 2.7배 정도를 드리니까 1.7만큼 역마진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 표에서는 지금 이제 보험회사의 계약 가치고요. 계약자의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계약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 수명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본인이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면 난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본인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면 난 한 70살까지밖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 지금 왼쪽 표에 보시면은 이제 얼마씩 받는 거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어 되는 저쪽 왼쪽 표에 보시면은 수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수식이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쭉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80세고 만약에 55세부터 받으셨다 라고 하면 할인율이 인제 크면 할인율이 크다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적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두면은 그러면은 뭐 5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4.7% 신용대출 금리로 어 산출을 하면은 한 1.4배 정도로 받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할인율을 회사채 할인율 2.17%로 적용을 하면은 55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면 한 1.8배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대 수명이 내가 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에 대한 가치가 크겠죠. 어 그러니까 할인율이 굉장히 작다. 2.1% 밖에 안 되고 65세부터 개시를 이제 했다. 그때까지 쭉 돈을 쌓았다가요. 그렇게 되면 한 4배 정도 는 거 대비 한 4배 정도가 인제 돈을 연금에 본인 연금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회사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그리고 계약자가 생각하는 가치 뭐 1.8 배니 뭐 3.9 배니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계약자가 생각하는 할인율을 적용한 가치보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뭐 우리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뭐 "2 배로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2 배로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보다 작은 사람들은 이제 "계약 재매입에 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계약자가 산출한 계약 가치를 비교해서 거래 가능 조건을 도출을 해 보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보험회사가 미래 현금 흐름을 자산운용 수익률로 할인한 경우에는 계약 가치가 2.7 정도가 되겠죠. 아까 표에서 보시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은 인제 우리가 그럼 내신 거 말고 미래 프리미엄을 50%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 재매입 가격이 이제 1.8 1.85 배, 1.8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옆에다가 숫자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써 놨죠. 그러니까 1.85 배로 1.85를 드릴 테니까 1인 계약을 지금 당신이 이제 뭐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한 2.7 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1.85 정도로 드릴 테니까 어 "해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프리미엄 50% 지급할 경우에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70%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1.7에 1.696에 70%를 곱한 만큼을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2.18 배를 드릴 테니 "해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 기대 수명을 80 세로 생각하는 계약자가 할인율을 신용대출이자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만약 실용대출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적용할 경우에는 이 사람의 계약 가치는 1.79 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엄 50% 저기 보시면 1.848만 제공을 해도 '괜찮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있는 가치보다 저거 받는 게 좋네.' 그러면서 계약을 액셉트를 할 거다. 기대 수명이 85 세인 경우에는 주관지적 할인율이 신용대출 이자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가치가 2.043이 돼서 프리미엄이 70% 정도인 경우에는 2.18 이니까 2.18이 2.04 보다 크네. 그러니까 '그냥 계약 받아들여야겠네.' 요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기대 수명이 85 세이고 주관적 할인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돈이 급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따라서 기대 수명이 짧고 주관적 할인율이 높은 계약자들 위주로 계약 재매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계약 가치가 낮은 계약자 위주로 계약 재매입이 이루어지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요렇게 된다. 근데 자, 요거는 그래서 그림으로 맨 밑에 점선이 이제 프리미엄 50%, 두 번째 점선이 이제 프리미엄 70%, 그리고 맨 위에 점선이 전체 계약 가치 2.6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노란 선이 기대 수명이 80세이신 분이라면은 노란 선을 쭉 따라가다가 만나는 점들에서 이제 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계약 재매입이 억셉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노란 선이 아래로 빠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노란 선을 쭉 타고 오다가 두 번째 라인 2.187과 만나는 저 라인 그러니까 한 어, 할인율 한 3.2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70%에서 계약 재매입에 응하시는 거고요. 쭉 와서 만약에 1.848과 만나는 저 라인보다 더 넘어가기 시작해서 할인율이 더 커지면은 그러면은 프리미엄 50%에서도 어, 50%에서도 그거 억셉트를 하게 된다. 계약 재매입에 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저희가 계산해 본 거를 한번 해석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기대 수명이 95세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계약 재매입에 응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런 이제 요런 식으로 계약 재매입의 계산을 하고 요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고려 사항은 뭐냐? 아까 제가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고 했는데 프리미엄 결정 시 일단 고려 사항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 결정 시 해약 환급금이 아닌 장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산출해야 할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은 가끔 이제 보험회사 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면은 해약 환급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장래의 내가 받을 수 있는 계약 가치를 이제 포기하고 받는 돈이니까 장래 포기할 돈의 일부를 드리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뭐 해약 환급금은 여태까지 쌓은 거 몇 퍼센트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어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산출 시 합리적인 할인율이 적용이 되도록 보험 당국 등과 아까도 보셨겠지만 계산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이자율을 뭘로 써야 될지, 할인율을 뭘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전문가가 아닌 계약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뭘 써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합리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가정들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약 당국의 감독 당국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약 재매입은 전문가인 보험회사와 비전문가인 계약자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시하는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 정보 제공과 그다음에 재매입 권유가 필요하고요. 네, 뭐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재매입은 보험회사가 당국의 허락을 얻어 고객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편향된 정보 전달 방지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자의 기대 유명이 길거나 주관적 할인율이 낮은 경우에는 계약 재매입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계약자한테 상담사 혹은 보험 설계사 등한테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뭐 "몇 개 계약 재매입해 오세요."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인제 정보를 제공할 때 프리미엄 같은 부분만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계약자가 잃게 되는 부분을 에 에 대한 정보는 소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계약 재매입 실시 관련 정보는 뭐 공고나 이 문자, 이메일 뭐 요런 부분들로 단방향 매체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제 계약 재매입을 하게 되면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독기관 등의 제3의 기관을 이용하도록 뭐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익을 보게 되는 주체인 보험회사가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재매입은 보험 판매에 준하는 소비자의 취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 재매입은 고객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를 하는 행위로 이제 보험 상품 판매와 이제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달 이내 혹은 두 달 이내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및 요약을 보시면은 어 소비자에게 권리를 주는 거지 뭐 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만 이루어지면 보험회사와 계약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어서 뭐 경제학적으로 뭐 파레토 임프루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 모든 후생 증가는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 보니까 계약자는 할인율이 높거나 기대 수명이 짧은 경우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계약 재매입에 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 되고요. 그리고 요 모든 부분들은 금융상품 판매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인제 고려가 돼야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원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보험사가 재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 그다음 가치 산출 방식, 계약자 측면에서의 어떤 가치, 그리고 양자의 그 필요성이 만나서 거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이 거래 성사를 이제 될 경우 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프리미엄 결정 기준을 해지 환급금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이제 장래 계약의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할인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할인율의 어떤 소폭 변화에 따라서도 현재 가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할인율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독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상품 판매와 유사한 그런 이제 거래로 볼 수 있어서 금소법상의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도 준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계약을 다시 재매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생소한 개념이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담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어떤 제3의 기관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계약자가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이신데요. 순서를 제가 좀 정해보았는데 첫 번째 토론은 박항남 교보생명 경영관리팀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토론자는 보험연구원의 노건엽 박사님이신데요. 금융제도실 실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아까 선행연구에서 이제 선행연구로 참고문헌에 나왔는데 지광훈 교수님이 군산대 법학과 교수님으로 계셔서 아마 소비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형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회사 관점과 고객 관점에서 이렇게 보험계약 재매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정원석 교수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생명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판매된 장기 고금리형 상품이 2차 역마진 문제는 뭐 모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회계제도가 2023년에 바뀌면서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로 보험회사들도 나름 뭐 자사운용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뭐 공동 재보험도 좀 알아보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봤지만 그것에 분명히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IFRS 17 시행 후에는 여기 지금 제시된 게 고금리 상품들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 CSM이 없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익은 없고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될 부채만 남아있기 때문에 회계 제도가 이제 새롭게 뭔가 계리적 과정이 바뀌고 예를 들면 뭐 사망률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비를 회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계약에서 CSM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단기 손실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저희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손익의 변동성이 이 고금리 계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아지는 변동성이 너무 많아지는 그래서 손익 관리에 장기에 좀 안정적인 손익 관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뭔가 좀 더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중에 이런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게 돼서 좀 보험회사 입장으로서는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고객의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연금을 개시되는 그 시점의 고객들은 대부분 아마 55세에서 65세 이 정도가 되면 뭐 자녀들이 결혼을 할 시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아주 큰 목돈들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대출을 갖고 있어서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더 좋은 내가 이 연금의 뭐 6.5%, 7.5%가 제된 수익보다도 훨씬 더 내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객의 니즈들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아까 제시된 그런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제시한 그런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내가 얻어야 될 효용과 이것을 계약을 보험회사는 재매입을 통해서 얻어야 될 효용, 그리고 고객은 또 이것을 통해서 얻어야 될 효용,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분명히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굉장히 뭔가 이게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뭔가 정확한 정보가 이게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는 데서 가장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고객에게 이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고 그 선택이 당신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본인이 납득이 가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상당히 지금도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정보를 제한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지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모든 계약이 그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혹시라든지 안내장을 받으시거나 이러면 오해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이것은 고객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계약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객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 고객이 고객을 환매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된다. 당신의 지금 선택이 앞으로 연금이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들. 또 지금 선택했을 때 지금 당신께서 이것을 포기했을 때 장래에 다른 연금 또 뭔가 이런 연금으로 채워갈 수 있는 소득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저희가 고객 관점에서 꼭 확인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고객이 왜 당신은 이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걸로 어떠한 이유로 하게 됐는지 그 고객의 선택이 혹시라도 부정확한 정보나 편향된 정보를 통해서 고객이 선택하지는 않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되는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 당연히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현재 당신이 받아야 될 연금과 현재 이것을 계약을 이제 해지하게 됐을 때의 프리미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갖고 이것과 이것에 대한 금액적인 비교와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비교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워포인트에는 지금 자료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객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전 장치들이 제도적으로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5일 이내에 청약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31일 이내에 저희가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도 고객에게 지워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같이 적용을 해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저희가 신계약 모니터링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당신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가입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모집자나 어떤 그 채널에서 이것을 한 행동들이 정확하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들을 고객 관점에서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것들이 제도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시행을 하면 사실은 보험회사가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예를 들면 보면 이렇습니다. 1년에 저 고금리 상품군에서도 한 1년에 한 1.2에서 1.3%가 고객이 해지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고객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기회가 되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니까 그런 게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아까 교수님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건강하지 못한 고객들 지금 뭐 중대한 질병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고객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다 계리적으로 반영돼서 연금 이제 지급률이 산정되고 사망률이 산정돼서 보험의 원가가 산정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더 회사가 더 돈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든지 또는 저분들 중에서도 약 한 10% 정도 보험계약 대출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예정이율의 한 7.5%보다 가성금리를 더 줘서 대출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그걸 했을 때 오히려 더 그 가상금리만큼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러한 리스크들을 분명히 안고 있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걸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의 필요, 고객의 어떤 니즈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절충한다면 좀 이런 두 가지의 니즈를 잘 해결해서 보험회사의 어떤 부채도 좀 이렇게 좀 부담을 줄이고 고객도 이런 니즈를 가진 고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두 번째 페이지 중에 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님 중에 그 설계사들이 좀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서 장점만 얘기해서 좀 불안정 가입을 하실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 그것을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설계사 채널을 배제해 버리게 되면 계약자가 좀 이런 단방향 매체를 통해서 이걸 그렇게 제공했을 때는 뭐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단점이 있을 것 같고 이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저희가 이제 단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잘 수신을 안 하시잖아요 고객들이.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자기가 관심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알려고서 하지 않는 이런 스팸인 줄 알고 버리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설계사 채널과 단방향 채널 이거 같이 저희는 병행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는가. 다만 설계사 채널을 통하게 했을 때는 저렇게 계약자에게 장점만 강조하게 되는 리스크를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객 보호 장치들을 태워서 정확하게 고객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장치를 계약 이후에도 신계약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재매입 그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 그러니까 고금리 계약이 이제 시가평가하다 보니까 손익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런 경영 관리가 좀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그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 연금 개시 시점이 되면 뭐 목돈 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대출을 상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채널 특히 이제 채널 측면 같은 경우는 우리 정 교수님은 단방향의 정보 제공을 말씀 주셨는데 설계사와 같은 그런 양방향 채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정보 제공을
왜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보험회사한테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험회사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적으로 해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계약 대출에서 그 추가 금리 부분만큼을 포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재매입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역선택 우려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의 산출 기준이 되는 거는 해약 환급금이 아니고 그 장래에 대한 그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예. 네, 맞습니다. 예. 그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입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는 노원엽 박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네. 두 번째 토론을 맡게 된 보험연구원의 노원엽입니다. 먼저 정원석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양식이 굉장히 친숙해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일단 먼저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과연 이게 지금 필요할까거든요. 진짜 필요성이 지금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IF9과 17이 시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보험회사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보험회사 이익은 생보가 한 5조, 손보가 8.2조고, 22년 대비해서 생보는 37.6%, 손해보험회사는 50.9%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굳이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의 금융 환경을 보면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그 장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진 않지만 23년 10월 그때만 해도 이게 한 4.2%, 4.3까지 국고채 10년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근데 그로부터 불과 한 7, 8개월 만에 지금 최근에 보면은 3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마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험회사 이익과 자원 변동성은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익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계약 제한이 도입되어야 향후 보험회사 건전성 관리에 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고려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아마 발표하실 때 해외 사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벨기에 사례인데 이걸 벨기에 사례를 조금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 계약제 매입이 논의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 사례가 있어서 일단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대문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고금리 보전 계약에 대한 계약 재매입을 벨기에 보험사들은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000년대 이전에 판매한 저축성 상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지 환급금의 한 10에서 30% 정도를 프리미엄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해지를 하는 이 계약 재매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에 대한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박앤세일처럼 기간을 제시를 하고 보험계약자의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모집인에게 연락을 하고 보험 모집인은 계약 재매입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을 하고요. 그럼 보험 모집인이 그 계약자를 위해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자가 재매입에 대한 승인서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한 이후에는 취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발표할 때는 뭐 취소도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 해외는 보험계약에 대응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채권이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프리미엄은 그 보험계약을 해지를 한다면은 대응되는 채권을 팔아서 보험계약 그 채권의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을 더 계약자한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해외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에 그 높은 금리였다가 2010년, 2000년대 20년 전까지는 계속 저금리로 왔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채권이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험계약에 대응되는 채권의 이익이 발생한 분만큼만 재미 프리미엄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을 주고서 그 채권을 매각해서 재미 프리미엄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티아스라든가 악사벨지움은 몇 차례 계약 재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보증 계약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고 듀레이션 갭이 축소되어서 지급여력 비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꽤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해서 준비금의 약 94% 이상이 축소가 되었고요. 악사벨지움은 한 3분의 2 정도가 재매입을 신청해서 에티아스 경우에는 솔투 지급여력 비율이 한 67%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해외의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많이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티아스 경우에는 스스로라기보다는 실제로 감독 당국이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인데 앞서 교보생명에서도 말씀하셨던데 보험 모집인의 개입을 좀 자문 형태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실제로 내가 아는 설계사가 있고 연락이 왔을 때 계약자가 설계사한테 스스로 물어보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보험 모집인을 개입을 금지한다고 해버리면은 음성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성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감독 당국이 이것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그게 더 과연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쉽진 않아서 그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좀 현실 가능성과 실효성이 좀 낮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3의 기관 활용은. 그래서 자문은 허용하지만 실제로 설명 의무 강화를 해서 뭐 현재도 당연히 있긴 한데 적합성이나 적정성 등 의무를 강화하고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위반할 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결국은 이 재매입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느냐가 이슈거든요. 계약 재임을 함에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하는 계약자가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얼마나 제시해야 될까? 그게 결국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믿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방안을 함께 고려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직접 규제는 뭐 금융당국이 이 재매입 프리미엄을 줄 때 최저 한도 같은 거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보험회사가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간에 일단 최저 한도 이상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간접 규제는 계약자한테는 어떤 해야 환급금이나 시가평가액 등 이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산출 여기 제가 표현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데 물론 프리미엄 산출 자체는 보험회사가 해야 되는데 그 산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계리법인이든 회계법인이든 그래서 그 값도 같이 좀 적정성도 검증을 하고 그 값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부 기관이 꼭 한 개일 필요는 없거든요. 두 개 이상 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을 활용해서 뭐 평균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다면은 좀 가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가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평가하는 기관이나 그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정도 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을 같이 고려해서 한다면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프리미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노경혁 박사님께서는 우리 발표하신 정 교수님이 사례로 들어주었던 벨기에 사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이 필요성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해지 환급금의 한 10%에서 30% 정도 프리미엄을 제시해서 상당히 많은 뭐 한 94% 정도의 준비금이 이제 축소되어서 좀 유용하게 활용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정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모집인의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모집인들이 상담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위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가격 산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 산출은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두 가지 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규제는 감독 당국이 최저 한도를 부여를 하고, 간접적인 규제는 프리미엄 산출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또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그 지광훈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에 재직 중인 지광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보험계약 재매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조금 전에 이제 두 번째 토론에 응해주신 노건엽 박사님께서 이미 이제 보험연구원의 키리 리포트나 이런 형식으로 이 발간하신 자료가 있어서 그러한 자료들을 참고로 저도 이제 벨기에 사례, 미국 사례들을 같이 아울러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관심 있게 봤던 주제 중에 하나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보험계약 재매입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 보험사의 부채 조정 방안으로서 언급되는 제도들 중에 하나이니까, 예를 들면 뭐 공동재보험 제도가 있고, 그리고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보험계약 재매입에 관한 제도가 있는데, 이 보험계약 재매입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우리한테 이제 생소한 제도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이걸 만약에 법제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성에 접근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행연구에서 지적을 했던 것들이 이제 법제화를 하게 되면 고려해야 될 어떤 법적인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문으로 작성을 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 이슈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앞선 그 토론자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보험계약 재매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용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이백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벨기에, 이제 미국 이런 데서 실제 시행한 사례가 있었고요.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 조정 방안으로서, 그리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양자에게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이러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도입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조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 각종 TF가 만들어지면서 꽤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작년 4월 기준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후에 실제에서는 뭐 모범 규준이랄지 고객 안내 자료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라고 하는 저런 부분까지 다 대응 방안으로서 마련이 됐던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의 적정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이 보완 장치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문제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이 논의가 좀 중단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노건엽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보험사의 손익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익 발생이 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지금 시점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위험한 제도인데 이게 필요하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이 도입에 대한 추진은 논의가 계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도입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결국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토론자뿐만 아니라 발제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해당 말 그대로 프리미엄 산정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관련해서는 뭐 업계 측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 방안에 업계 입장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러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저런 것들을 안내 자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뭐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해약을 했을 때 환급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방안에서 접근을 하면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닐 거다. 그리고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독 당국에서 분명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리미엄 산정 방식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소비자 보호 방안인데 결국 이게 승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짚어주곤 있었거든요. 제가 관련해서도 이 토론자로 제가 이걸 발표를 하거나 이랬을 때 참여했던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승환 계약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 관련된 방안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이슈 프리미엄 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방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선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선결하는 방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발제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이 프리미엄 산정 방식에 대한 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보면 아무래도 앞에 이제 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할인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할 거냐에 따라서 분명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었고 실제 이 감독 당국에 있어서도 이 프리미엄 산정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 시가중비금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 그리고 이 산정 방식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어서 더 이상 도입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해약환급금의 어떤 보험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보면 이 보험사가 임의로 계산에 따라서 프리미엄 크기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내장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 기준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면 결국 해약 환급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프리미엄 산정하는 게 오히려 간명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보험업법상으로도 해약 환급금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물론 정확히 계약 재매입과 관련한 해약 환급금에 관한 규정은 아니고요. 이 기초서류 준수무상 기초서류에 이제 기재돼야 할 내용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저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해약환급금으로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투명성이 있지 않는가. 다만 저기에 있어서도 직접 규제, 간접 규제에 관한 방식 자체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노건엽 박사님의 토론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보면 앞에 벨기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해놨었고요. 그리고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것들이 실제 저 제도가 도입이 된 경위를 보니까 말 그대로 유럽 내에서 이제 솔벤시 1, 2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부채가 가다하니까 자본 건전성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그 벨기에 왕령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은 아마 취소권 배제에 관한 게 합리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벨기에랑 일단 사정이 좀 다르고 또 이슈 자체가 프리미엄 산정 방식 외에도 이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독 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어떤 보험계약 재매입의 어떤 취소, 철회,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권, 저 부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승항계약 체결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어떤 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저기서 말하는 취소권이다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기간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안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 받고 또다시 계약 재매입을 취소하거나 이러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권 관련해서는 어떤 취소권 행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는 되고요. 결국 어떤 크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우리 발제자분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 외에 그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소법상 이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정보 비대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즉 금융상품에 준해서 소비자 보호가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은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금소법상 이 보험계약 재매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금융 상품성에 엄격히 말해서는 해당성이 있다라고 보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방안이 금소법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규제 자체가 굉장히 또 강해지게 되고 그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규제 준수하게 되면 나중에 저 계약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면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방안은 저렇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자에게 어떤 적정성, 이 말 그대로 보험계약 재매입 자체가 나에게 적정한 어떤 계약인 거냐라고 하는 어떤 적정성 진단,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즉 이 상품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내 자료를 통해서 명확히 제시하는 이러한 방안을 통하면 소비자 보호 이슈도 크게 이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만약에 이게 법제화가 된다면 고민을 해보면 결국 금소법이라고 하는 거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환매 조도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포괄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환매 요구권 뭐 이러한 개념으로 도입이 검토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게 도입 논의가 한참 될 때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으로 발의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금융 상품에 대한 환매 요구권으로 하고 그러한 환매 요구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법제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 금소법상 충분히 갖춰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소법상의 모든 어떤 판매 행위 규제에 관한 관련된 규정들을 엄격하게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말 그대로 보험계약 재매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나. 다만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엄격히 그렇게 규제될 수는 없지 않나. 이제 법 체계상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B2C 형식의 계약인 게 맞고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부채 조정 방안, 그리고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만의 기회 확보 방안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당국에서도 이 각종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도입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기 하단에 이 기사가 좀 인상 깊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24일자 기사이긴 한데, 불황의 대출 해약이 급증하는데 오히려 이게 보험계약의 재매입에 대안이 되나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타이틀만으로도 지금 현재 보험계약 대출이나 이런 약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급증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약이 급증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보험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까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 교수님께서는 최근까지 이제 진행된 논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제 주셨고요. 뭐 프리미엄 산정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요 이슈가 있지만 도입에 대한 그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뭐 프리미엄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 그 해약 환급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간명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소비자의 취소권 에 대해서는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벨기에랑 좀 상황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뭐 부활 청구권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그 행사 기간을 두어 가지고 취소권을 인정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소법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아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데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그 토론자이십니다. 최영석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화여자대학교 최영석입니다. 네, 잠시만요. 예, 제가 25년 전에 보험회사에 다닐 때 또 이거 비슷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프리미엄이 비싸면 스카프, 싸면 고무장갑 이랬었는데, 네, 지금 25년이 지나서 이 이슈를 듣게 되니 새롭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IMF 직후죠.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일본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금리가 높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슈가 됐던 그 당시에 많이 팔렸던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중에 저금리 가면 우리가 이거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25년이 지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계약 제매 이 보험 계약권 고금리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이 분석을 하셨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의견을 드리자면 그 보험 재매입이라는 건 어쨌거나 그냥 일단 판매된 거,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그걸 우리가 다시 사겠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프리미엄 얘기를 지금 프리미엄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먼저 미래 현금 유출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약환급금보다는 미래 현금 유출의 현가 그거에 뭐 50%가 됐든 70%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그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그럼 프리미엄 10만 원 줄 거야, 20만 원 줄 거야, 100만 원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계산해서 나는 지금 봤더니 이거 그냥 연금 더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는 거고 20만 원이 준다고 아니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데 그러고 받으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 숫자가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약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다만 이거를 표현할 때 해약환급금의 몇 %다라는 것과 미래 현금 유출의 어느 정도 현금 유출 현가의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는데 후자가 더 정당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이 그럼 해약환급금이 잘못 계산된 거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굉장히 이 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가지고 가려는 계약자들한테도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누군가 야 그러면 100%를 다 줘야지 왜 그 50%만 준다는 거야?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아니 70%만 주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가정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 가정이 확실치 않으니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막 하면은 그럼 그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꼬리에 꼴을 물어서 뭐 이건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 그러고 정보가 이제 보험회사가 정보를 정보 위에 있는 입장이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계산은 잘할 수 있죠. 계산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 상품을 팔 때는 각 가입자의 뭐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서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같이 묶어갖고 대세 부칙을 하니까 보험회사는 평균 때리고 뭐 가격 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을 테지만 지금 20년, 25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그 가입자가 25년 동안 굉장히 험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랑 안정적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신 분들이랑 놓고 보면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그치? 거기서 오는 역선택 내지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산정할 때도 보험회사에서 그럼 지금 이게 그냥 평균 때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지급 여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우리 미래 현금 흐름 현가를 계산하자. 이건 평균 따라서 뭐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걸 만약에 프리미엄을 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 평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해약환급금이든 얼마든 뭐 10%든 이만큼 프리미엄을 줬을 때 우리 보험회사가 얻게 되는 결국 뭐 이 악성 계약을 떨어냈을 때의 나아진 점이 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수준이 뭐냐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현금으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면서라도 프리미엄 이 계약들을 떨궈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그런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랬을 경우에도 뭐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뭐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프리미엄 안 줘도 이거 자 그 뭐 해지할 만한 사람들 위주로 이거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해야 하는 게 맞죠. 그게 합리적인 가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프리미엄 수준이 결정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게 뭐 그냥 평균 때려 가지고 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어떤 가정을 결정을 해야죠.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시나리오에서 인제 다각도로 분석을 하셨는데 그 시나리오 하나하나는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길게 가면 어딘가에는 만날 수 있고 그 만난 시점에서 '누구는 환매하고 누구는 말겠네.'라는 결론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게 잘한 결정인가 아닌 결정인가라는 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러 변수에 대해서 그냥 확률적으로 분포를 때려 가지고 스타캐스틱하게 분포를 봐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때 이 수준으로 프리미엄을 가면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험회사에 미치는 손익의 영향이나 이런 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 인제 합리적인 그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프리미엄 산정 방식에 있어서 현재 가치 방식하고 해약 환급금 두 개 중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 두 개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했을 경우에 해약 환급금에 대한 뭐 불신이라든지 두 개를 뭐 비교하는 뭐 이랬을 때 이제 불필요한 그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 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거를 이제 활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제 지급 여력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급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와 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 결정론적인 그 방식에 의한 분석보다는 뭔가 좀 확률론적인 그런 그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좀 확장을 해서 그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뭐 손실의 수준이라든지 프리미엄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분 이제 토론이 끝났는데요. 네 분 그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뭐 질의 사항이라든지 토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발제해 주신 정 교수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방청석에서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들으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뭐 제가 한 분 한 분보다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냥 이제 주제 뭐 비슷한 말씀들도 많이 주셨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프리미엄의 기준을 해약 환급금으로 이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쵸. 근데 이제 주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간명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 그 너무 좋은데 하나 제가 이제 이걸 계속 고민을 해볼 때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고객님 지금까지 뭐 기간이 이제 가입 기간이 어떤 분은 길고 어떤 분은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해약 환급금이라는 건 여태까지 냈던 돈에서 뭐 사업비 제하고 그다음에 뭐 불이해준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불이해준 거 돈 쌓여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드려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뭐 이제 뭐 몇 퍼센트를 더 드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래서 해약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야, 이걸 내가 더 쓰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얼마가 되는 돈인데 아니 이거 쌓여 있는 거에 얼마 더 준다고 그랬는데 홀랑 해약을 했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계약자가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면 보험회사 나쁜 놈이네. 내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건데 이거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쌓여 있는 거 얼마 더 주겠다고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해?
그런 사실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되면 하게 되는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험회사들은 그 해당 계약에 대한 나중에 부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할인율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 보험 계약의 가치가 얼마니까 당신의 계약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100만 원어치인데 우리가 선생님 내신 거 뭐 50만 원에다가 앞으로 넣어놓고 50만 원 중에서 지금 예약하시면 안 기다리시고 뭐 25만 원 더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약자한테 드리는 게 그런 게 훨씬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나중에 다른 말 나오시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어느 그 기준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얼만큼 드린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나중에 그 계약자가 다른 말씀을 안 하시지. 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드린 말씀이죠. 분명히 그 해약 환급금 기준이 아주 깔끔하고 좋은 면이 있지만 어, 어, 나중에 민원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해약 환급금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약 환급금이 아니고 이제 미래 현재 가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학남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이제 설계사 채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보를 잘 전달해 주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설계사가 그거를 해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돈을 줘야지 사실 사람이 돈 안 주 인센티브 없이 움직일 설계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설계를 뭐 해주시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돈도 드립니다. 만약에 당신 고객이 해약을 해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아무리 지금도 금속보호를 해도 불안전 판매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계약은 가만히 있는 보험 계약자한테 설계사가 가서 아니면 혹은 보험회사가 이거 하실래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품 제도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실래요 하고 얘기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계약 해지까지 이끌어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됐다가는 좀 나중에 가서 또 불만을 갖는 소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단방향을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그러면은 정이 그렇게 사람이 설명을 필요하면 분명히 정보를 잘 전달받으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 보험회사가 돈을 내고 돈을 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용하고 돌리자. 그렇게 하면은 정보 전달 잘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에, 또 무슨 말씀? 금속법 그다음에 이제 기광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 금속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소비자 보호는 해줘야 되지만 그게 너무 이제 두꺼운 칼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그만 칼로 삭삭삭삭 해서 딱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도끼로 이렇게 하면은 일이 이제 커진다. 이제 그 말씀 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말씀을 이정원 교수님 논문에서도 하셨고 제가 읽어도 봤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는 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하실래요 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는 좀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뭐 금융당국에서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금융상품 판매에 준해서 그래서 강하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만약에 이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영석 교수님께서도 미래 평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도 뭐 다 대충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역선택에 대한 고려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의사결정인데 사실 보험 회사보다는 보험 가입자가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 서투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역선택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프리미엄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험회사가. 그런 부분은 뭐 인력이 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보험회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 토론해 주신 분 중에서 그 설계사 채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충분히 논의하시는 내용 중에 우려사항이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는 부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설계사 채널에서 그렇게 뭔가 편향된 정보로 고객한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부작용이 더 크냐 아니면 정확한 고객에게 전달해서 좀 더 고객이 어떤 단방향으로 인해서의 어떤 이해 부족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크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설계사 채널에서 좀 더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한 정보가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뭐 어떤 회사가 그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막 촉진하기 위해서 강제로 뭐 매출 할당을 준다든지 막 푸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수당 제도 또는 뭐 그런 감독기관 규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고객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단방향으로 하게 됐을 때는 정말 일단은 수신이 잘 안 되고 이해가 더 오히려 더 힘든. 그래서 아까 그런 좀 하이브리드 형식의 뭐 설계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제3의 기관에 맡긴다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사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수수료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행동을 촉발하는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 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입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상담 서비스의 어떤 제공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촘촘한 그 면밀한 그런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이제 그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는데 혹시 방청석에서 오늘 그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코멘트나 이런 거 주실 분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충분한 그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상 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계약체 매입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도 작성해 주시고 발표도 해주신 정 교수님 그리고 네 분 토론자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과 그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그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